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묶을 때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왜 사랑하는 대상일수록 더 붙잡고 싶어지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자식일 때 그 마음은 미덕처럼 여겨지고 의심받지 않으며 되묻는 일조차 무례한 것으로 취급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 지점에서 마음을 멈추어 세우곤 했습니다. 사랑이란 본래 살피는 것이지 붙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면, 이 아이가 잘 되었으면, 이 아이만큼은 실패하지 않았으면. 겉으로 보기에 이 바람은 아무 흠도 없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선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바람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람은 곧 걱정이 되고, 걱정은 반복되며 불안이 되고, 불안은 마침내 통제가 됩니다. 이쯤에 이르면 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아이의 문제라고 믿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그 모든 과정을 덮는 가장 편리한 천이 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식을 위하여 애쓰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식을 통해 마음의 불안을 달래고 있는 것일까요? 마음이 고요할 때의 관심은 맑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릴 때의 관심은 집요합니다. 그 집요함은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순결보다 앞서 나가 아이의 앞날을 대신 살아버립니다. 아직 겪지 않은 실패를 미리 아파하고, 아직 선택하지 않은 길을 먼저 걷고, 아직 생기지 않은 상처를 앞서 치료하려 듭니다. 이때 아이는 아이로 남아있지 못합니다. 부모 마음의 연장이 되고, 불안의 대상이 되며, 기대의 그릇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조용한 형태의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기에 누구도 말리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졌기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독입니다. 자식은 자라면서 넘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다칠 것이며,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생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과한 관심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개입하고, 대신 판단하고, 대신 결정합니다. 그 결과 아이는 넘어지는 법보다 누군가의 시선을 먼저 살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보다 부모의 표정을 먼저 읽게 됩니다. 저는 이 글에서 아이를 가르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부모의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 뒤에 숨은 조급함, 책임이라는 말로 포장된 두려움, 그리고 이해한다는 명분 아래 자라고 있는 집착을 조용히, 그러나 피하지 않고 바라보려 합니다. 관심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관심의 크기가 아니라 그 관심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한 겹씩 벗겨보려 합니다. 걱정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데 능합니다. 특히 그 속임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얻을 때 마음은 더욱 대담해집니다. 부모의 걱정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변질됩니다. 처음에는 분명 염려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염려는 자신도 모르게 사랑이라는 외투를 입게 됩니다. 걱정은 늘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끌어와 마음에 얹어두는 일입니다.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지요? 이 길로 가면 힘들지 않을까요? 이 말들은 모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반복될수록 현실처럼 굳어집니다. 부모는 이 굳어진 미래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한 가지 결론으로 기울어 갑니다. 내가 나서야 한다. 이 순간 걱정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문제는 이 행동이 아이를 향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이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아이의 삶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개입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선택한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 질문을 끝까지 묻지 않습니다. 묻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은 곧 죄책감으로 이어지고 죄책감은 사랑이라는 말로 덮어버리기에 가장 손쉬운 감정이 됩니다. 부모는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더 문제다. 부모가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 아이는 아직 어리다. 이 말들 속에는 언제나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확신을 경계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는 확신이 많지 않습니다. 확신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이미 조급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과한 관심은 늘 속도를 가집니다. 아이의 생각보다 한 발 앞서가고 아이의 판단보다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은 아이의 성장보다 자신의 불안을 먼저 처리하려 듭니다. 이때 아이는 선택의 기회를 잃습니다. 아직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답이 정해지고 아직 시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부모는 이를 보호라고 부르지만 아이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신뢰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런 감정이 서서히 자랍니다. 나는 혼자 판단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생각은 늘 부족하구나. 이 감정은 소리 없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이가 스스로를 의심하는 습관으로 남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부모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로 아이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이가 실패하는 모습을 자기 마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실패는 아이의 몫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의 실패는 부모로 하여금 자신이 옳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 가능성 앞에서 많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모는 실패를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실은 실패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흔들림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견디는 힘입니다. 아이의 불완전함을 견디고 아이의 선택을 지켜보며 그 결과를 함께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앞선 사랑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통제합니다. 저는 이 장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남기고 싶습니다. 과한 관심은 악의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선의는 쉽게 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독은 반드시 쓰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달콤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다 너를 위해서야. 이 말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마음은 점점 자기 자신보다 부모의 마음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관심이 독이 되는 경계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 경계는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아이의 삶에 먼저 들어가 버리는 마음. 사람의 마음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지켜질 때 마음은 제자리를 찾고 허물어질 때 혼란이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이 경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한 관심은 늘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직 묻지 않은 생각에 답하고 아직 요청하지 않은 도움을 건네며 아직 시작되지 않은 선택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의 삶 속으로 먼저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겪어봐서 안다. 그 길은 힘들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고마워할 것이다. 이 말들은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에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경험은 지혜가 되기도 하고 타인의 삶을 대신 재단하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삶은 아직 열려있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도 될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과한 관심은 이 가능성의 공간을 빠르게 좁혀버립니다. 부모가 먼저 지나온 길만이 안전한 길이 되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은 위험한 길로 낙인 찍힙니다. 저는 이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부모는 아이를 보호한다고 느끼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믿어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나는 아직 판단할 자격이 없구나. 이 생각은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반복되는 개입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부모의 관심이 지나치면 아이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결정을 내려도 그것이 자신의 선택인지 부모가 기대한 방향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혼란은 곧 책임의 회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차피 결과는 내 것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앞을 내다보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았다 하더라도 아이의 감정과 깨달음은 대신 얻어줄 수 없습니다. 삶은 반드시 스스로 부딪혀야만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법입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다음 걸음을 조심스럽게 떼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과한 관심은 이 넘어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미리 방석을 깔아두고 미리 길을 치워두며 미리 결과를 정리해둡니다. 이렇게 자란 마음은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실패에도 크게 무너지고 예상 밖의 상황 앞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종종 묻습니다.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요? 왜 결정 하나를 못 내릴까요? 그러나 그 질문은 과거의 자신의 관심을 돌아보지 않을 때만 가능한 질문입니다. 지나치게 대신 살아준 시간은 아이의 결단력을 서서히 마르게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부모의 마음속에 자리한 또 하나의 감정을 봅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이의 삶이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날까 두렵고, 아이가 실패하여 상처 입을까 두렵고, 그 결과 자신이 무력한 존재로 느껴질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려움이 방향을 잃을 때 생깁니다. 아이를 향해 흘러가야 할 관심이 부모 자신의 불안을 가리는 도구가 될 때, 그 관심은 아이의 삶을 침범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늘 말없이 경계를 지켰습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자연의 이치를 따르려 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되 싹이 나는 속도까지 재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장은 각자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토양을 해치지 않는 것까지입니다. 뿌리가 뻗을 방향까지 정하려 들 때 그 마음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조급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저는 한 가지를 조용히 남기고 싶습니다. 아이의 삶에 먼저 들어가는 마음은 결국 아이를 혼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관심은 거리를 지킬 때 힘이 되고 거리를 잃을 때 짐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과한 관심이 부모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잠식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이를 향한 관심이 나를 갉아먹을 때 과한 관심은 아이의 삶을 침범할 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 또한 조용히 잠식합니다. 이 사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에 대부분의 사람은 끝까지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상태에 따라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놓이고, 아이의 표정이 어두우면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아이의 성취는 곧 자신의 안도감이 되고, 아이의 흔들림은 자신의 불안이 됩니다. 이때부터 마음은 점점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신의 하루, 자신의 감정, 자신의 평정이 아이의 삶에 예속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이를 헌신이라 부르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피로가 쌓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삶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위험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 모든 것을 따라가려는 마음은 결국 쉼을 잃게 됩니다. 부모는 종종 말합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늘 걱정이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이미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상태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의 균형을 내려놓은 결과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부모의 관심이 어떻게 집착으로 바뀌는지를 봅니다. 처음에는 염려였던 감정이 점차 확인으로 바뀝니다. 잘 지내는지 묻고 괜찮다는 말을 들어도 다시 묻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확인은 점점 잦아지고 그 횟수만큼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사소한 말투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때부터 부모의 하루는 아이의 반응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부모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부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사랑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부모라면 당연한 것이다.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당연함이라는 말은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무뎌진 마음은 자신의 피로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누적된 피로는 어느 순간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짜증, 예민함, 침묵, 혹은 무기력. 부모는 이유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지만 그 뿌리는 오래전부터 쌓여온 과한 관심의 무게에 있습니다. 저는 이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은 부모 자신을 소모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자신을 갉아먹는다면 그 방향은 이미 어긋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늘 중종을 강조했습니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관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적으면 방임이 되고 너무 많으면 집착이 됩니다. 과한 관심 속에 있는 부모는 아이를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래지지 않는 마음은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부모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아이 역시 이를 느낍니다. 부모의 관심이 편안함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오는 순간을 아이의 마음은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조용히 거리 두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거리는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는 소외감을 느끼고 아이와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거리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숨 쉴 공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장에서 저는 부모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 관심은 아이를 살리는 관심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심입니까? 이 질문은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물음입니다. 놓아주는 연습이 가장 어려운 이유. 사람은 잡는 것보다 놓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사랑하는 존재일수록 놓아줌은 무책임처럼 느껴지고 외면처럼 오해되기 쉽습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이 감정은 더욱 깊게 작용합니다. 부모는 늘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아이는 흔들리지 않을까? 내가 보지 않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이 질문들은 모두 선한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오래 지속될수록 부모의 마음은 점점 하나의 결론으로 기울어집니다. 놓아주면 안 된다. 저는 이 지점에서 부모의 마음속에 숨은 한 가지 착각을 봅니다. 바로 자신이 아이의 삶을 붙들고 있어야만 아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부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아이에게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의 손을 자연스럽게 벗어나야 합니다. 이는 배신도 거절도 아닙니다. 성장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이 순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이의 독립은 곧 자신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 정도는 도와줘야 한다. 이 말들은 모두 놓아주지 않기 위한 정당화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놓아주지 못한 관심은 아이에게 부담이 되고 부모에게는 불안이 됩니다. 부모는 아이의 모든 선택을 지켜보려 하고 아이의 모든 감정을 관리하려 듭니다. 이때 아이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직도 부모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저항이 생깁니다. 직접 맞서지 못하는 대신 침묵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스스로를 감추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부모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 많은 관심으로 다가갑니다.
이 장면은 불을 끄려다 기름을 붓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관심은 불안의 해답이 아니라 때로는 불안을 키우는 재료가 됩니다. 정약용은 자연을 보며 사람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나무는 스스로 가지를 뻗고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누군가가 대신 자라주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친 간섭이 있을 때 나무는 제 모양을 잃습니다. 아이 역시 그렇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바람을 대신 불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뿌리가 자라게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놓아주지 못한 마음은 아이의 뿌리가 자랄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준비는 부모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부딪히며 얻는 경험 속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놓아주는 연습이 어려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놓아주는 순간 부모는 자신의 불안을 더 이상 아이에게 맡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통해 안심하던 마음은 이제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놓아줌은 아이를 위한 결단이면서 동시에 부모 자신을 향한 훈련이 됩니다. 이 훈련을 피하면 관심은 계속해서 아이의 삶을 따라붙고 불안은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납니다. 이 장에서 저는 놓아줌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얼굴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바라볼 수 있고 개입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관심은 다시 약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놓아줌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남기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려 합니다. 관심이 줄어든 자리에서 자라는 것들, 사람의 마음에는 무언가가 사라진 자리에만 비로소 자라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리가 잦아들어야 고요가 드러나고 개입이 물러나야 선택이 시작됩니다. 부모의 관심도 그러합니다. 관심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랑이 식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방식이 바뀌는 일에 가깝습니다. 붙잡던 손을 내려놓고 바라보던 시선을 한 걸음 뒤로 옮기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기에 그 가치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부모의 관심이 물러난 자리에서 아이의 마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 대신 판단해 주지 않고 누군가 먼저 결론을 내려주지 않는 공간에서 아이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은 처음에는 아이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동안 외부에서 주어지던 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할 때 마음은 반드시 이 흔들림을 통과합니다. 부모가 물러나지 않으면 아이는 이 질문을 끝내 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답이 주어지는 삶에서는 질문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없는 마음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관심이 줄어든 자리에서 아이는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부모가 미리 상상하던 것만큼 항상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잠시 멈추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몸으로 알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깨달음은 누가 대신 전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이 선택은 나에게 맞지 않는구나. 이 깨달음 하나하나가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모는 종종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보호란 항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견딜 힘을 기르는 데에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관심이 줄어들면 부모 역시 변화를 겪습니다. 아이의 삶을 따라가던 시선이 멈추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이에게 쏟아부었던 에너지 뒤에는 종종 비어있는 자신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공백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부모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모 이전의 나, 누군가를 돌보기 전의 나,
스스로의 삶을 고민하던 나를 천천히 되찾는 과정입니다. 아이에게서 물러난 관심이 허무함으로만 남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집착에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자기 삶을 다시 가꾸는 에너지로 바뀔 때 부모의 마음은 비로소 평형을 찾습니다. 정약용은 늘 사람의 도리는 균형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쪽으로 쏠린 마음은 결국 다른 쪽을 해치게 됩니다. 아이에게 쏠린 마음은 부모 자신의 삶을 메마르게 하고 그 메마름은 다시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관심을 줄인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사랑의 무게를 아이 혼자 짊어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아이에게는 자기 삶의 공간을, 부모에게는 자기 마음의 여백을 되돌려주는 선택입니다. 이 장에서 저는 하나의 장면을 남기고 싶습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서 있을 때 아이는 비로소 자기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비틀거리지만 그 발자국은 분명히 아이 자신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부모의 마음이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고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랑이 고요해질 때 마음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사랑은 소리가 줄어들수록 깊어집니다. 처음에 사랑은 말이 많고 손이 바쁘며 마음이 앞서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여러 번의 흔들림과 후회를 지나고 나면 사랑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이 고요는 무관심이 아니라 마침내 마음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신호입니다. 부모의 마음도 이 지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쉼을 얻습니다. 아이의 삶을 대신 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의 선택을 통제하려는 손을 거둔 뒤에야 부모는 처음으로 아이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아이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도 불안의 원천도 기대의 그릇도 아닙니다. 자기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부모의 마음을 조용히 놓아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강물과 제방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물이 넘칠까 두려워 계속해서 막아만 두면 강은 흐르지 못하고 썩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거리를 두고 흐름을 허락하면 강은 스스로 길을 만듭니다. 부모의 관심도 그러합니다. 흐름을 막지 않고 방향을 대신 정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 곁에 머무는 것. 이 단순해 보이는 태도에 가장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 역시 변합니다. 과한 관심 속에서는 부모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던 마음이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결정을 내릴 때 부모는 뭐라고 할까 보다 이 선택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묻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크지 않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자기 선택의 결과를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실패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마음이 이때 비로소 자라기 시작합니다. 부모 또한 이 고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만납니다. 아이의 삶에 휘둘리던 하루에서 벗어나 자기 생각과 감정이 다시 또렷해집니다.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수양이란 바로 이런 상태를 뜻했을 것입니다.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으며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태도. 사랑 역시 수양이 필요한 감정입니다. 자식에게 과한 관심은 아이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모 자신의 마음을 불안 속에 가두는 일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적절한 거리와 신뢰는 아이에게는 삶의 주인이 되는 힘을, 부모에게는 마음의 평정을 남깁니다. 이 글의 끝에서 저는 한 가지를 조용히 남기고 싶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능력이 아니라 놓아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아이를 믿는 데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는 데서 완성됩니다. 아이의 삶은 아이의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 삶을 비추는 햇빛이면 충분합니다. 길을 대신 걸어줄 필요도, 그늘을 전부 걷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늘 속에서
사람은 가장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관심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소리 없는 응원으로, 말 없는 신뢰로 늘 뒤에 있으되 언제든 돌아볼 수 있는 자리로 남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 부모의 마음은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숨을 쉽니다. 사랑을 다시 제자리에 두는 일.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사랑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해서 그 모양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의심받지 않을 때 가장 쉽게 흐트러집니다. 자식에게 과한 관심이 독이 된다는 말은 사랑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의 속뜻은 사랑을 다시 마음의 질서 속에 두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사랑이 불안보다 앞서지 않게 하고 관심이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게 하며 행동이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도리를 언제나 자연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해는 매일 떠오르지만 식물을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비는 때를 따라 내리되 뿌리를 대신 뻗어주지 않습니다. 자연은 늘 곁에 있으되 삶을 대신 살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늘 마음에 두되 삶의 중심에 서지는 않는 것. 언제든 기대어 쉴 수 있으되 스스로 걷는 길을 막지 않는 것. 이 균형을 지킬 때 사랑은 짐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많은 부모가 혹시 내가 너무 무심해지는 건 아닐까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무심한 마음은 아이의 삶에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반면 적절한 거리를 둔 사랑은 매 순간 아이를 믿는 선택을 합니다. 보지 않아도 믿고 말하지 않아도 지켜보는 마음입니다. 아이 역시 그 믿음 속에서 자랍니다. 늘 지켜보는 시선보다 필요할 때만 머무는 신뢰 속에서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혼자 결정해 본 경험, 혼자 책임져 본 시간은 누구도 대신 줄 수 없는 삶의 자산입니다. 이 글을 읽는 마음 속에 혹시 불편함이 남아있다면 그 불편함을 밀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감정은 이미 마음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늘 성찰과 함께 깊어집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가장 앞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고요한 곳에 있습니다. 자식에게 과한 관심을 내려놓는 순간 부모의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사랑은 다시 본래의 얼굴을 되찾습니다. 불안도 집착도 아닌 신뢰와 평정의 얼굴입니다. 이제 사랑은 아이를 붙잡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따뜻한 자리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